자, 이제 굉장히 이제 아픈 손가락인 코스닥 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그거부터 간단히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PER이 28배. 좀 떨어져서 27배, 이게 26배. 포워드 기준인가요? 포워드 기준이죠. 네. 포워드 기준인데도 30배가 가깝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안 좋다는 소리인가요? 네. 어.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안 좋았나요? 코스닥 실적이?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바이오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PER을 높이는 요인이 됐고. 그렇네요. 이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모르겠지만 PBR도 3.5배예요. 아, 네네. 너무 높아서. 근데 바이오 때문에 높아진 PER은 조금 이제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다들 보기에 좀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에 너무 취약합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금리 민감. 민감도 되게 높아졌죠. 일단은 실적을 보면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은 그리고 코스닥이 못한다고는 하지만 코스닥이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작년에는 37% 올랐고 올해도 좀 많이 떨어져서 10%대긴 하지만 좀 올라오긴 했죠. 그리고 이익 모멘텀을 보면 내년에는 28%, 2028년에 2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 강도거든요. 자, 25년 1분기에는 바닥을 잡고 반등을 모색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와장창 무너져서 거의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실적 12개월 선행 EPS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문제는 금리입니다. 채권금리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3.9에 근접할 정도로 더 올라갔는데, 이렇다 보니까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금리가 좀 레벨 다운되는 그림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3.8은 좀 오버슈팅 같아요. 단기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2.5거든요. 맞습니다. 4번 금리 인상, 5번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주가가요? 현재 채권금리가. 채권금리가죠? 네, 채권금리가.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좀 오슈팅이 나와서 3.7 이 정도 깨지게 된다면 3.6도 깨고 한 3.2 좀 많이 빠지면 3.1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저희는 뭐 코스닥이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좀 반등 시도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어젠가 코스닥 중에 소부장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뭐 얼마나 눌려 있었으면 그렇게 분출을 할까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한번 채권금리가 아래쪽으로 단기 방향성을 잡게 된다면 한번 튀는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4회에서 5회까지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채권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곳곳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가부터 시작해서. 유가, 그리고 한국은행,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게 기준금리 대비 채권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말하면서도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주다 보니까 좀 여전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WGBI도 들어갔고 한데 지금 환율도 그렇고 채권금리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 채권 자금 좀 들어온다는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이것 또한 일본을 좀 동조하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그림인데, 저희는 7, 8월 중에는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다. 6, 7, 8월 중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 기대하는 부분들이 승강제입니다. 코스닥 승강제. 코스닥 승강제가 잠깐 나왔다가 또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기준으로의 코스닥 진입 요건 기준은 스탠다드예요. 가칭이긴 한데 거기다가 시장평가, 영업실적,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프리미엄 리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적게는 80개, 많게는 170개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지수로 만들고 이거를 ETF 상품으로 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차별화가 될 거면 지금 있는 코스닥 150 지수랑 종목이 좀 많이 달라야 이게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좀 달라질까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들은 아마 탈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주는 어쨌든 많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어렵겠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대신에 계약이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미래 가치니까.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걸 반영을 해줄지 좀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10월 달에 지금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하반기에 네. ETF까지 출시한다는 10월 달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때가 되냐면 6월 말이나 7월 초 그때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할 넣겠다. 겁니다라고 하면은 또 귀신같이 예상 종목들 종목들이 좀 쫙 나오겠죠. 그러면은 걔네들 위주로 막 끌고 가는 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볼 수 있는 거는 소부장. 네. 실적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소부장들이 좀 지난번에 급등을 하고 뭐 상한가 하고 그랬던 것들도 좀 약간의 예고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부장 좀 한번 담아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게 6월 말부터 7월, 8월 정도까지라서 네. 이때는 한번 좀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정책 모멘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확장시키면 동전주 상패 전략을 이제 또 하겠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 기준, 그다음에 네. 동전주를 피하기 위한 꼼수 이런 것들은 막겠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시각이 나뉘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한다고 코스닥에 별로 도움 안 된다. 그쵸. 이런 시각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외국인이 살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부장님은 그럼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신뢰를 좀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좀비 기업들에 대한 퇴출로 인해서 조금 더 클리어해진다라는 것들은 저도 일부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까라는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다. 네. 왜냐면은 여기 승강제에도 관리군이 있어요. 네네. 퇴출 예정 기업들을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아, 그 실적을 믿을 수가 없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서 섹터 얘기로 한번 간단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는 네.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뭐 실적 장세다 보니까 실적 찍히는 섹터. 네, 실적이 되는 애들로만 가져가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역시 반도체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쩔 수 없죠. 선택은 어쩔 수 없는데 네. 이 그림 보시면은 일단은 영업이익, 순이익, 주도력 그리고 그러니까 26년, 27년 이익 주도력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이익 주도력이 있는 애들을 좀 보자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전력기기 이쪽들이 좀 올라오는 그림이고 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업종들은 인터넷 제약바이오입니다. 요 밑에 그림이 올해 상반기 26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나 100%라고 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나 봤을 때 반도체 상사 자본주의 방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 자동차, IT 하드웨어, 철강, 기계는 전력기기, 뭐 IT 하드웨어, 철강은 뭐 2차전지. 미디어 교육은 실적에 대한 신뢰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선, 소매유통, 제약바이오, 인터넷 요런 카테고리 정도까지가 좀 들어와 있고 최근 반등은 하고 있는데 금융주가 조금은 좀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남아 있어요. 금융주가요? 네, 금융주가. 그래서 이번 반등을 더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순환매 차원에서 대응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탑픽으로 제시드리는 게 이런 쪽인데요. 반도체, 전력기기, 방위산업, 조선, 2차전지, 소비, 자동차, 제약바이오. 여기 인터넷은 빠졌는 저희 커버리지 애널리스트가 없어서 뺀 거고 네.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여기 밑에 통신금융을 넣은 거는 저희가 올해 8월 말 9월 초쯤에 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상승 탄력적인 측면에서 고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약해질 때 통신금융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간다면 등락이 있을 때 좀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겠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위에 8개는 3분기 최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야 되는 업종들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밑에 2개는 지금보다는 올해 4분기 또 배당 시즌, 배당 기대가 높아지는 9월, 10월 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섹터 전체를 괜찮게 보시는데 그 안에 탑픽이 오른쪽에 써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섹터 전체를 좋게 보는 거고, 네. 뭐, 이 탑픽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린 거고요. 네.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얘는 좋고 얘는 나쁘다가 아니라 섹터를 선호하고 그 안에서 탑픽으로 제시드린 게 저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섹터에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있다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실적은 그래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되는 애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클리어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또 압축으로. 일단 보시면은 여기 26년, 27년 이익인데 이익이 늘어나는 거 맞아요. 네. 작년보다 25년 대비. 근데 저 이익은 섹터의 이익인가요? 네, 섹터의 이익입니다. 섹터의 이익. 네네. 근데 왜 못 올라가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하고 비슷합니다. 채권금리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만 좀 안정되게 된다면 네. 코스닥, 제약바이오, 인터넷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반등 시도가 좀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어쨌든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네, 네. 목석 가리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소비 쪽에 이제 신세계가 있는데 네. 유통주는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없어지죠. 섹터긴 한데 네. 요즘에 백화점주 보면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엄청나죠. 그럼 요게 이제 하반기까지도 좀 더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반기까지라기보다는 저희는 8월, 9월 3분기 정도까지. 3분기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 전망의 기준점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이 소비를 더 모멘텀 있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4분기부터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네.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최근 백화점이 잘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외국인들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본사가 을지로 명동 쪽이거든요. 네. 외국인이 많이 오나요? 관광버스, 대형 버스들이 막 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리는 분들이 중국 분들이 아니고 남미, 동남아, 네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단체 관광으로 오는 것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 광화문 쪽, 서촌 쪽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와서 소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겠지만 또 유가가 또 외국인 관광객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유주할증료. 아, 그렇죠. 네. 비행기 값이 네.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올해 4분기 내년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까지 8개 종목 업종은 올해 3분기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로 한번 넘어가서 네. LNF로 이제 그 탑픽이 선정되어 있는데 네. 이게 2차 전지 업황 개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 회복을 가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회복이 될 수는 있겠고 네네.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전기차 판매가 좀 살아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리튬, 아, 리튬 이쪽. 가격. 네. 그럼 재고 부분에서의 차익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의 2차전지 소재들은 해지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출을 시킨다. 네, 노출시켜서 네. 원자재가 떨어지면 적자, 올라가면 흑자. 음.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적자가 예상됐던 기업들이 막 적자폭을 거의 맞습니다. 줄이고 흑자 전환하고 막 그런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네. 그게 저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중국이 감산이 있고요. 네. 감산이 있으면서 굉장히 반등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는 ESS 수요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 친구들하고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니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원전은 그렇게 기대가 큰데 네. 왜 숫자가 찍히는 ESS에 대한 기대는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말할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ESS 수요, 여기다가 로봇이 관심을 받으면 또다시 2차 전지로 수요가 또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 있거든요. 로봇 배터리를 얘기하시는 네.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흐름들이 나와서 저희는 2차 전지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빠른 회복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리튬 가격 강세 그리고 네. 휴머노이드로부터 오는 약간의 또 레러티브도 있을 네, 테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조선주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슈를 보니까 플로팅 데이터 센터, 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데이터 네. 센터를 띄우는 부분이 삼성중공업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 네. 요건 어떨까요? 요거는 그 조선주의 약간의 그 밸류업 시키는 요인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최근 좀 조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조정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도 관심을 가져보자. 일단은 뭐 특수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키는 그러니까 실적이 다 좋은 거 알아요. 네네.
더 좋을 게 뭐냐에 대한 갈구를 하는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눈높이가 어쨌든 네.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들어와 준다면 저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실적은 계속 늘어납니다. 25년, 26년, 27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라서 이미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차 네, 있는 많이 차 상태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게 된다면은 그게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뭐 플로팅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시성이 보여진다면 네. 로드맵이 나온다면 뭐 빵 뜨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2차 전지의 휴머노이드 배터리 같은 그 정도 네. 모멘텀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정도의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요즘 보면은 다 AI랑 다 엮여가지고 그렇죠, 움직이는 것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눌려있는 부분들에 대한 업사이드는 좀 더 높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섹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이요? 요즘에 네. 실적은 참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은데 좋죠. 네. 이게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이 좀 끝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네. 너무 많이 떨어지기는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희도 좀 고민스럽죠. 여기 보시면은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수적 증가율도 높은데 네. 특히 내년에는 반도체보다 높아요. 이익 모멘텀이, 이익 그래요? 증가율이. 근데도 주목을 못 받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네. 방산하고 항공우주랑 엮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랑 연결이 되면은 좋을 거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밀접한 연결이 없으면 같은 섹터에 어마어마한 공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급을 좀 뺏긴다는 뺏길 개념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되는 동안에 야 무기 다 썼다 이제 수주가 엄청 들어올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다 보니까 네. 기대감에 올랐다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룡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금 이탈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 변동성이 좀 커졌죠, 많이 커졌죠. 근데 그동안 좀 부담스러웠던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스페이스X 상장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이후 주가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